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문길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더니 오늘은 정말 맑게 겠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창문 열고 환기했어요. 몸도 마음도 개운하게 산문고전 두 번째 낭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장 역발상의 미학 남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똑똑한 상인은 좋은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심장 약허 사기 기플심 감출장 같을 약 빌허를 씁니다. 똑똑한 상인은 좋은 물건을 깊이 감추어 남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끼는 귀한 물건이라도 자주 남에게 자랑하고 보이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은 밖으로 내돌리지 않는 것이죠. 이 구절은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예에 대하여 물었을 때 노자의 대답 속에 나옵니다. 노자는 공자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요순 같은 성현의 예를 말한 사람의 뼈는 모두 썩어 없어졌고 오직 그들의 말만 남아있을 뿐이요. 진짜 훌륭한 상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은 꼭꼭 감추고 남에게 안 보여준다고 들었고 진짜 훌륭한 인격과 학식을 가진 지식인은 겉으로 보기엔 어수룩한 사람처럼 하며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보이지 않는다고 들었소. 이 말은 훌륭한 상인은 좋은 물건을 남에게 잘 안 보여주듯 훌륭한 인격과 학식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노자의 역발상 철학입니다. 노자는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공자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때로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세상을 피하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고 심장 약허 똑똑한 상인은 깊이 감추어 마치 없는 것처럼 한다. 요즘은 밝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어떤 실세와 친한지 정말 아낌없이 밝히는 사회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너무 밝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정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합니다. 능력이든 지위든 감추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노자의 철학 말입니다. 때로는 감추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먹을 게 없다. 약팽소선, 도덕경 같을 약, 삶을 팽, 작을 소, 생선선을 씁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무위의 리더십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위는 억지로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에 발목이 잡혀 자주 궁지에 몰린다. 이 말은 리더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강요하면 사람들이 반발하여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도덕경의 메시지는 수천 년간 조용한 리더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조용한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위의 리더십입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일하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그 직원이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무위의 리더십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개념이 도덕경 60장에 나오는 약팽소선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조그만 생선을 구울 때 최악의 방법은 불을 세게 높이고 이리저리 뒤집는 것입니다. 조그만 생선은 스스로 익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익습니다. 무위가 오히려 생선을 제대로 익게 만드는 것이지요. 치대국 약팽소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마치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유능한 리더는 직원들의 업무를 시시콜콜 간섭하거나 그들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소리 지르며 강하게 군림하기보다는 그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는 조그만 생선을 굽듯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약팽소선의 원칙. 오늘날 조직의 리더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철학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날마다 비우는 것이 돌을 닦는 방법이다. 위도일손, 도덕경. 할 위, 길도, 날 일, 덜어버릴 손을 씁니다. 채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비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비우고 버리는 것이 채우고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 48장엔 배움과 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의 목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이다. 도의 목표는 날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날마다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 도를 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노자의 버림의 미학은 기존의 채움의 사회 질서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혁신이었습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창고를 채우고 땅을 넓히고 지위를 높이고 권력을 높이기 위한 채움의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고 영토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피 흘리는 전쟁이 일상화되던 시절, 노자는 날마다 비우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의 혁신을 역설합니다. 노자는 비움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끝내는 무위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위의 푸른 바다,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항해하며 꿈꾸던 위대한 푸른 바다, 블루 오션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강요하고 명령하고 간섭해서 조직을 이끄는 것이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때, 노자는 지도자의 무위의 리더십이야말로 남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치의 혁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위학일익, 위도일손. 배움은 날마다 채우는 것이다.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것이다. 내가 가진 고집과 편견을 비우고, 내가 이룬 부와 명예를 나누고, 내가 쌓은 성공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채우고 쌓는 일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화두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채운 사람만이 버릴 자격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버릴 수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만이 날마다 비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잘 쓰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용, 도덕경. 1올 2, 쓸 용을 썼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올 2와 쓸용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이 합해져 정말 아름다운 말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잘 이용한다든지 돈을 잘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용의 좋은 의미입니다.
이는 이익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이나 투자가가 몰두하는 이익은 모두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은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벌어들인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용입니다. 용도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돈을 쓰면 용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잘 벌고 잘 쓰는 것, 이것이 이용의 뜻입니다. 이용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가장 먼저 정의한 사람은 노자였습니다. 노자는 이와 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 소유하는 것은 리가 된다. 무, 소유를 없애는 것이 용이다. 유와 무, 있음과 없음, 이익과 그 이익의 사용이 짝이 되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돈을 벌어 이익을 창출하고 나이가 들어 그 번 돈과 이익을 이 사회를 위해 제대로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 이용의 미학을 실천한 인생일 겁니다. 세상은 이만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놔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용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이의 의미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유지이 위리, 무지이 위용. 소유한다는 것은 이다. 써서 없애는 것이 용이다.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멋지게 인생을 가꾸어 큰 부를 이루고 성공하였다면 나이 들어서는 그 부를 사회를 위해 잘 쓰고 가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잘 번 사람도 아름답지만 평생 번 돈을 사회에 남기고 가는 사람들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잘 벌어서 잘 쓰는 것이 돈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다. 천장지구, 도덕경, 하늘천, 길장, 땅지, 오렐구를 썼습니다. 중국 영화 중에 천장지구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다라는 뜻인데요. 홍콩 스타 유덕화와 오청련 주연으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천장지구란 제목은 도덕경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장구하다. 하늘과 땅이 저토록 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억지로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석만 가지고 보면 영화의 내용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 역시도 억지로 가지려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간섭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체일 뿐입니다. 억지로 살려고 하지 않기에 천지는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억지로 만물을 키우고 그 키운 공에 대하여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간섭의 원리가 하늘과 땅이 장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간 세계의 리더 역시 그런 천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위적인 강요를 하지 않는 무위의 리더십을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오히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한 발짝 밖으로 비켜서라. 그러면 오히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남보다 낫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지도하려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철학입니다. 억지로 간섭하지 않기에 오히려 장구할 수 있고 군림하려 하지 않기에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장지구, 하늘과 땅은 장구하다. 기부자생,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에 고능장생, 오히려 장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섬김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군림하고 강압하고 강제하는 것보다 모시고 받드는 섬김의 리더십이 결국 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노자의 천장지구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지 말라. 천지불인 도덕경. 하늘천 땅지 아니불 어질인을 썼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간섭하고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간섭과 강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노자 도덕경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천지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는 말로 저 하늘과 땅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대하여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계절을 바꾸는 것이 어떤 사랑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이 자연의 당연한 이치일 뿐 어떤 인간에 대한 목적, 특히 사랑이라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이야말로 인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도되는 순간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구속일 뿐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인간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리더는 어질지 않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뿐입니다. 지도자가 인을 잘못 사용하면 속박과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도자는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규칙 속에 속박시키고 개인의 의지는 무시한 채 오로지 지도자 자신이 믿는 가치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왜곡되면 강요와 간섭으로 나타나듯이 사랑과 배려가 잘못 이행되면 인간의 존엄을 짓밟기도 하는 것이죠. 성인 불인. 성인은 어질지 않다. 이 백성 위 추구. 백성들을 풀강아지 정도로 생각한다. 하늘과 땅이 그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 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노자의 이 구절은 사랑과 강요가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한 번쯤 들어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배려, 때로는 강요와 간섭이 아닌 그대로 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위험하다. 태상유지, 도덕경. 클태위상, 있을류, 갈지를 씁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추고 앞으로 가려면 뒤로 물러나라. 노자 도덕경에서 늘 말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런 역발상의 관점에서 아랫사람에게 칭송받고 환호받는 리더는 최상의 리더가 아니라고 도덕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리더를 다음과 같은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유지의 리더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부하들이 지도자가 있다는 정도만 느끼게 하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있지만 그의 무게를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밑에 단계는 예지의 리더입니다. 부하들이 늘 칭찬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언제든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급은 외지의 리더입니다. 부하들을 두렵게 만드는 리더를 말합니다. 그만 나타나면 모두가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워하게 만드는 리더죠. 마지막 최하의 등급은 모지의 리더입니다. 모는 모욕하다, 깔본다는 뜻이지요. 리더 같지도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깔보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지도자의 4가지 등급 속에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난세에 수많은 지도자들의 만로를 목격한 노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칭찬받던 군주가 하루아침에 버림받고, 그토록 무섭게 느껴지던 군주가 죽임을 당하고, 능력 없는 군주가 끝내는 나라를 잃고 헤매는 그 난세의 현실 말입니다. 태상하지 유지. 최고의 지도자는 있다는 존재만 느끼게 한다. 기차친 이예지. 그 다음은 친절하여 칭찬받는 지도자다. 기차 외지. 그 다음은 그 앞에 서면 두렵게 만드는 지도자다. 기차 모지. 그 다음은 뒤돌아서서 욕하는 지도자다. 한때는 칭찬과 환호를 받다가 마지막에 비난과 치욕으로 끝나는 지도자들이 천하에 가득한 요즘, 재직 시 칭찬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위대함은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큰 일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필작어세, 도덕경. 반드시 필, 만들작, 어조사 간을 세를 씁니다. 세상엔 어떤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몸에 수많은 조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봐도 확실히 큰 일은 조그만 일이 몇 번이고 일어나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도 몇 번의 조짐이 있었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유를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나 봅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하는 것, 이것을 사리를 안다고 합니다. 도덕경에는 어떤 큰 일이든 반드시 조그만 것에서 시작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도덕경 63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확한 원문은 이렇습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이 철학은 한비자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천길 높은 둑은 개미나 땅강아지의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백척 높이의 으리으리한 집은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에 타버린다. 천길 둑이 무너지고 백척 높이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된다. 천하대사 필작어세.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 터진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조짐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조그만 것이 발단이 되기 때문이며, 사람의 성공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도 조그만 발단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큰 것만 보려 하면 문제점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되 소 걸음으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에 주목하려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큰일은 반드시 조그만 것에서 시작된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조그만 것을 놓치지 않아야 큰일이 안 생깁니다.
용의 눈물, 항용유회, 주역. 오를 항, 용용, 있을 유, 후회할 회자를 씁니다. 높이 올라간 용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높이 올라갔기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높이 올라간 용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한다는 주역에 나오는 건괴의 내용입니다. 주역 건괴는 용의 변화를 이용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용은 물속에 잠겨서 힘을 기르고 있는 용입니다. 현용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는 용입니다. 비룡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늘 높이 날아가는 용입니다. 마지막 항용은 끝까지 올라간 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에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역에 나오는 항용유회의 구절입니다. 용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지향점이요 목표지만 끝까지 다 올라간 용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내려오는 일 뿐입니다. 이게 어찌 용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항용유회. 끝까지 올라간 용이 후회를 한다. 항용은 눈물을 흘리는데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힘 있는 자리를 두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서울 것 없이 권력과 힘을 휘두르겠지만 결국 끝까지 올라간 용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면 그것은 허물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자신은 뒤로 빠져 그 공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노자가 늘 강조하는 겸손의 미학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혼돈이 질서보다 아름다운 이유. 혼돈, 장자, 섞일혼, 어두울 돈을 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질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되는 혼돈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쓰이지요. 혼돈이란 개념은 장자 응제왕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남해의 왕숙, 북해의 왕홀, 그리고 중앙의 왕 혼돈이 있었다. 남해의 왕인 숙과 북해의 왕인 홀은 자주 중앙 혼돈의 땅에 가서 서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해 주었다. 숙과 홀은 혼돈의 덕에 보답하려고 의논을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쉰다고 하는데 혼돈은 구멍이 없으니 우리가 구멍을 뚫어줘 보답하자고 의논을 하고 날마다 1개의 구멍을 뚫어주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혼돈의 몸에 7개의 구멍이 뚫리며 죽어버렸다. 혼돈은 원래 구멍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그에게 잘해준다고 뚫어준 구멍 때문에 결국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서와 합리성보다 어쩌면 무질서와 혼돈의 모호성에서 더 큰 생명력을 볼 수 있다는 장자의 역설의 철학입니다. 혼돈이 질서보다 경쟁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질서는 언제나 아름답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인가를 회의해 보고
혼돈은 늘 추하고 불안하고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질서와 법을 강조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그 틀 안에 넣고 줄을 세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인계 유칠규 이시청식식 차동무유. 사람들은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쉰다. 그런데 혼돈은 이 구멍이 없다. 일착일규 712 혼돈사. 그래서 혼돈에게 날마다 한 개의 구멍을 뚫어 주었고 7일 만에 혼돈은 죽어버렸다. 세상은 어쩌면 질서보다는 무질서 속에서 더욱 예쁜 꽃이 피고 순종보다는 잡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확실함보다는 혼돈 속에서 해답은 더욱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혼돈의 역설. 질서와 줄서기만을 강요하는 작금의 시대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혼돈의 인생이 질서정연한 인생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광채를 줄이고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라. 화광동진, 도덕경, 화할화, 빛광, 같을동, 세속진을 씁니다.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만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준은 낮고 오로지 자신만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거두려 하지 않지요. 때로는 자신의 그 똑똑한 광채를 줄이고 세속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아름다운 사람의 자세입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화광동진이란 용어로 이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여, 당신의 그 날카로운 지혜를 꺾어버려라. 그리고 그 복잡하게 얽힌 꼼수에서 풀려나라. 당신의 그 잘난 빛을 누그러뜨리고 이 세상의 세속과 함께하라. 화광동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화는 온화하게 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광은 빛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광채를 줄여서 주변의 빛과 조화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동은 함께함입니다. 진은 세속입니다. 나의 잘남을 숨기고 세속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광채를 더욱 빛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잘난이가 자신의 생각을 너무 확신하고 밀어붙이면 주변 사람들이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뚝 서서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민중과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기광, 동기진. 자신의 광채를 줄여라. 저 세속과 눈높이를 함께하라.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 우매한 사람들을 인도하던 시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밀어붙여야 일이 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의젓하고 명석합니다.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아니하면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빛을 줄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싸움닭은 목개, 목개지덕, 장자, 나무목, 닭개, 갈지, 어진 덕자를 씁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빛나는 광채나 매서운 눈초리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언가
근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자는 목계지덕을 가졌다고 합니다. 목계란 나무로 만든 닭이란 뜻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처럼 완전히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의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 달생편에 나옵니다. 어느 왕이 투계를 몹시 좋아하여 당시 최고의 투계 사육사였던 기성자란 사람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구해 최고의 투계로 만들기 위한 훈련을 맡겼습니다. 맡긴 지 10일이 지나고 나서 왕이 기성자에게 물었습니다.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기성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죠.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나 교만하여 아직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을 떨치지 않는 한 최고의 투계라 할 수 없습니다. 10일이 지나 왕이 또 물었을 때 기성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진중함이 있어야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 왕이 또 묻자 그는 아직 멀었습니다. 조급함을 버렸으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그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려야 합니다. 10일이 지나고 왕이 또 묻자 기성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의 평형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되었습니다. 닭의 덕이 완전해졌기에 어느 닭이라도 그 모습만 봐도 도망갈 것입니다. 망지사 목계 기덕전. 보기에 흡사 나무로 만든 닭과 같으니 그 덕이 완전하구나. 장자가 이 고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투계는 목계입니다. 목계가 되는 데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제일이라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남의 소리와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려야 합니다. 교만과 조급 그리고 공격적인 눈초리를 완전히 평정한 사람의 모습이 목계의 덕을 가진 모습입니다. 어깨에 힘을 잠시 빼면 진정 최고가 됩니다. 3분고전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 이 장자편의 혼돈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무질서 속에서 더 예쁜 꽃이 필 수 있고 더 다양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위기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찌됐든 나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3분고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